네, 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1월 19일 부동산 노포.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1월 3일 이후 진행이 됐던 그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관련된 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첫 번째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면서 역전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네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역전세가 뭐 전세가 전환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눈에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신호가 있다거나 이러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들어와서 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근데 1월 달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크게 여러분들 느끼시는 감정이 서울을 해제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다른 지역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왜 안 움직일까라고 했다가 서울 지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등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로 좀 접목을 시키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예전하고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느끼시고 계실 거고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꺼냈다가 욕을 먹었 유사 하락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규제 완화 이후의 시장 분위기를 지금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슬슬 집 보러 다닐까 서울의 매수 심리가 반등, 그 다음에 규제를 푼 효과가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보셨고 또는 신문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서울 거래량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반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건 맞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올 상반기 그리고 올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들 하시고 또 누군가는 좀 다른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낙폭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자, 낙폭이 바로 1월 3일 날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시기는 시장이 안 좋은 시기.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눈에 띄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이 해제가 됐고요.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 몇 가지 거주 부분에 대한 완화라든지 기타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어 왔는데 사실상 투자할 곳이 또는 집을 살 만한 곳이 만만치가 않았었죠.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서울까지 규제가 완화가 되고 보니 아무래도 그러면 분위기가 그러면 내가 살고자 했던 또는 매수를 하고자 했던 대상들이 보이게 되니 이것들을 하는 게 어떨까 라면서 드디어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은요,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또 기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 만들어지는 이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여왔고 어떻게 떠들어왔는지 분들을 잘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밖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집값이 더 떨어지게 놔두지 왜 자꾸 규제를 확 푼 정부의 무주택자 뿔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가 나오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에서 웬만하면은 뭐 편가르기 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참 나쁜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무주택자가 뿔난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갖다 풀므로 인해서 하방을 다져주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이 부분이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보는 시장을 보는 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집값이 더 떨어지게 놔뒀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무주택자분이 나중에 더 좋은 가격으로 산다가 아니라 두려워서 공포에 떨려서 집을 더 못 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아마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규제 완화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서로 편가르기 하는 형태로 무주택자가 뿔났다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또 보는 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는 상당히 저는 좋지 않은 기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어쨌든 무주택자가 뿔난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당연한 부분인데 저 역시도 무주택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것들을 가지고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된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화시키는 건 조금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값이 더 떨어지게 놔뒀으면 아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조만간 뭐 반등이다라든지 대세가 아니다라고 또 다시 가열된 집값 바닥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거두절미하고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조만간 반등이라고 말하는 것도 호들갑이다. 자, 그다음에 대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왔었잖아요. 지난 1년간의 모습들이 유사 하락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조만간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그 내용만 듣게 되면은 조만간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쪽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만간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조만간 반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그동안 시장 자체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적이 제가 본 기억으로는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2번 이후에 항상 반등장이 나왔었고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그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은 다시 회복 기미가 보일 거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등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무주택자가 있을 것이고요. 1주택자가 있을 거고요. 다주택자가 있을 거고요. 다주택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1주택자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다주택자 중에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개수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조만간 반등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일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경험하셨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만간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불용이 얘기했다 또는 불용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 집 사야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개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큰 오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매번 반복드렸던 얘기입니다. 직전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되면은 꺾이게 되면은 다시 그 살 수 있는 수요가 원래대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떨어져서 조금만 더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원래 시장의 본질은요, 더 심한 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항상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다음에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의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더 많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본인이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언제 볼 수 있느냐? 최소한 1, 2년의 장기 추세를 보면서 아, 내가 잘한 거구나 못한 거구나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해요. 부동산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크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자산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20여 년 전에는 지금 이 채팅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또는 초보자분들의 상당수가 하셨던 거와 저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배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 말이 단기간에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좀 길게 보면서 판단하실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매수세가 붙고 있는 부분이 어디서 붙고 있느냐? 첫 번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던 것들. 즉, 가격이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죠.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은 1차적으로 가격이 급격히 많이 떨어진 것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낙폭 과대 지역들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욕심을 그전에 덜 부렸던 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통장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그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물건들을 매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금의 압박, 그리고 지금처럼 굉장히 가격대가 싸졌을 때 무언가 살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실제로 투자하면서 겪는 매번 사이클을 겪으면서 매번 겪게 되는 부분인데 아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반등이 오든 또는 하락이 오든 간에 반등이 오게 되면은 물건 많이 가지신 분들은 팔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물건들을 적게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장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지 않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설사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시장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사서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파는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죠. 자, 이 부분들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시려는 분들은 실수요자들이 많겠죠. 그럼 실수요자들이 무언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직전에 시장 상황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특례보금자리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9억 이하 주택에 연 4% 고정금리를 한다고 했고 지금 있는 금리보다 훨씬 더 어쨌든 싸게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갈아타기를 통해서 영끌 쪽이나 1주택자 2030 세대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또 밑에 보니까 대출금리 하락에 벌써 무용론이 나온다. 대출 금리를 좀 압박하고 그래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4%대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별거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얘기는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은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집을 산다면 어느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왜? 집을 살려고 생각하셨던 분이거나 투자자이라면 그래야 내 물건들을 팔 수 있거나 내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 이게 좋을 수도 있겠느냐 또는 무용론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일단 시장 자체는 제가 볼 때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 주택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주택을 살 것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특례보금자리론을 가지고 집을 사야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2030 세대나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입지가 나쁜 데를 사고자 하실 거예요? 입지가 좋은 데를 사고자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9억대 미만에서만 가능하죠? 그렇다면 KB 시세가 9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뭐 안 된다라고 얘기가 하니까 9억대 미만의 시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집을 사게 되면 그 중에서 C급이냐 B급이냐 A급이냐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A급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C급으로 움직임이 없고요. A급 지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할 행동과 판단은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제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말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움직일 만한 지역이 어디겠느냐 9억 이하 중에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A급이라고 평상시 얘기하는 곳 이런 곳들이 어디겠느냐 그러면서 낙폭 과대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곳들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 이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가지고 누가 또 왈가왈부하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집을 삽니다. 금융위기 때도 집을 샀고요. IMF 때도 집을 샀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다만 인원이 많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학 직전에 연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 직전 시점에 여러분들이 살려고 덤벼들었던 물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외곽 쪽에 있는 경우가 많았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C급인 경우가 많았다. 결국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한번 꺾이고 다시 반등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결국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부터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난 몇 년 전에 2020년, 2021년도에 가장 잘못했던 행동이 뭐냐면 돈 된다라고 하니까 입지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입지를 무시한 채 너무 테마, 모멘텀에만 따라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복귀하면서 여러분들은 다음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특례보금자리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을 내가 만약 받는다면 나는 어디를 사겠느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 지역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둔촌주공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둔촌주공하고도 지금 말들이 많죠. 자, 둔촌주공 계약률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계약률 새해 70% 새해 분양시장에 훈풍이 분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사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1,400채 미계약 규제 완화에도 포기 속출. 자, 똑같은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내용의 해석이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좀 파고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얘기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1월 3일 13 부동산 대책이 둔촌주공 살리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 결국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것의 계약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PF 대출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둔촌주공이 문제가 됐는데 자연스럽게 시장 자체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판단을 하게 되느냐. 아, 부동산 시장은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받게 되겠죠. 이랬을 때 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둔촌주공을 타겟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이후에 둔촌주공이 지금 계약률이 70%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여기에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게요.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번째 기사, 둔촌주공 1,400채 미계약 포기 속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예전에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냐. 둔촌주공 계약률이 7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 상황과 비교해보게 되면 바로 직전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던 상황이다. 뭐 완화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계약률이 70%가 낮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저는 훈풍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워낙 많은 세대수니까 1,400채 미계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계약률 70% 중에서 아마 84, 59 이런 것들은 아마 8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3구라든지 4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계약률이 굉장히 낮은데 상식적으로 3구나 4구 같은 경우들을 하려고 하면서 과연 요즘 뭐 원룸 시장, 월세 시장이 상당히 안 좋고 아마 이런 곳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8억이다, 9억이다라고 하는 물건들이 50% 정도가 계약이 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야죠. 여기에다가 이제 예비 당첨자들한테 그 물건들이 나가겠죠? 자, 그러면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70% 계약률이 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자,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줍줍이 나오게 되겠죠. 맨 밑에 기사에 보면은 청약 대기자들 줍줍 물량 군침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최종 결과는요. 지금 현재 계약률 70%가 아니라 나중에 줍줍까지 끝난 최종 결과물을 봐야 됩니다. 줍줍까지 최종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들은 80에서 90%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한 건 저도 모르니까. 그쵸? 자, 그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그동안에 굉장히 상승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완판됐던 거, 1순위 완판되고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지 시장은 항상 상승장에는 완판하고요. 분위기가 안 좋은 장에는 미분양이 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1년간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규제 완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70% 계약률이다. 입지 좋다는 얘기죠. 입지가 좋은 것이고요. 물론 이제 3구냐 4구냐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뭐 언급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가장 비슷한 사례가 잠실 엘스 리센치 쪽에 있는 10평, 10평형짜리 그 물건들도 처음에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 리센치 엘스와 리센치에 해당되는 그 10평형 10평대에도 결국에는 가격이 그 지역의 가격만큼 올랐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중에는 안정권에 접어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여기 세 번째 기사 둔촌주공의 자금난이 해소가 됐다. 뭐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환대출 보증이 승인이 났다.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 자체는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갖게 하시나요? 또 어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집값 더 떨어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어? 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는 가격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줄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올라가느냐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하방을 막았다. 하방을 방어하고 있다. 결국 하방을 방어하고 있을 때는 떨어져봤자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흘러가는 거고요. 금액대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약간 좀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일지 몰라도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규제 완화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타겟을 잡아서 움직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계속된 눈치 싸움이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기만 하면 올랐던 시장의 분위기와는 지금 너무 다르죠. 그냥 무조건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물건들 있죠?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서 가장 싼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예전에도 언급이 됐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간은 급매물 투자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신다면 싸게 산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잊지 마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규제 완화에 거래 숨통트나 했는데 금리 인상에 다시 얼어붙나라고 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제목이 나왔었죠. 근데 또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예상만큼 오른 기준금리의 영끌적 이자 부담 한시름 덜었다. 내용상으로는 0.25%가 올라갔던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금리 인상에 얼어붙나라고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예상만큼 올랐다. 그래서 한시름 덜었다. 이게 또 완전히 서로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바로 이 다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규제 완화에 거래 숨통트나 했는데 금리 인상에 다시 얼어붙나라고 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 자체에만 신경을 쓴 거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0.75 미국 같은 경우는 0.75, 0.75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0.5로 올라가고 이제 0.25까지 가는 상황까지 왔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 끝까지 오르던 언제까지 오를지 몰라던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을 받게 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시기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등장한 겁니다.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등장했다라는 얘기는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립서비스를 할 겁니다. 아니다. 아까 물가 상승률이 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이미 방향성이 0.75가 계속되지 않고 0.5, 0.25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또는 다시 하방으로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방향성 자체는요. 우리들이 그동안 1년간 되게 힘들었던 금리 인상의 방향성이 이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진행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가지고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았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타를 잡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또 옳고 그름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또는 반대가 아니냐 이거 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방향성 자체가 금리 인하로 이제는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뉴스 기사나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주일간 나왔던 기사를 쭉 살펴봤을 때 하방을 다지는 구간들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인하 이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 규제가 완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까 나 집 사야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좀 있다가 바로 규제라고 하는 새로운 또 칼날이 닥쳐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다시 시작이 됐을 때는 어떤 규제를 걸 거냐. 이건 100% 여러분들의 유동성을 잡는 거기 때문에 대출 규제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난장에도 그랬고요. 대출 규제 쪽으로 가서 지금도 DSR 규제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례보금자리만 지금 DSR 규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뭔가를 걸므로 인해서 유동성을 잡아채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잘못 갔다 가다가는 유동성 잡아채는 순간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빠져버리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로서는 그동안의 투자 방법으로서 아파트가 상당히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약간 실수요 개념 쪽과 갈아타기 개념 쪽으로 조금 접근해야 되면서 그 밖에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 시장이 조금 좀 주춤주춤해지는 상황이 뭐 반등도 했다가 좀 주춤됐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점차 대상물을 바꾸게 될 겁니다. 투자 대상물을 바꾸게 되거나 투자 기술들을 바꾸게 되면서 새로운 투자 시장이 형성되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슨 킴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분위기 때문에 분양을 앞둔 입주권 피가 많이 떨어졌어요. P 플러스 조합원 분양가 가격이 주변 구축보다 저렴해요. 갈아타고 월세를 살고 싶어지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갈아타고 월세를 살고 싶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갈아타고 월세를 살고 싶어진다라는 얘기 중에서 지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월세를 살고 그 돈으로 투자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쵸?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번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자, 월세를 사는 순간 지금 근데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괜찮겠죠. 문제는요. 갈아타고 월세를 탈고 무언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가 달아오는 시장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고 월세를 살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그런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분양 앞둔 입주권 피가 많이 떨어졌고요. P랑 조합원 분양가 포함해 보니까 주변 구축보다 저렴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신 거예요. 왜? 주변 구축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이게 나중에 신축이 될 건데 신축의 가격이 이 정도로 낮게 살 수 있다면 나중에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해석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세계 침체장이 빠지게 되면은요, 침체장이 생각보다 깁니다. 보통 4, 5년 정도 가요. 아무리 적어도. 4, 5년 정도 가게 되면은요, 그 4,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권 피가 많이 떨어진 건 좋은데 그 입주권의 단계,
입주권의 단계가 있죠. 진행 단계가 있는데 진행 단계가 거의 이제 뭐 이주라든지 철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라면 골치 아플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윌슨 킴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아마도 후반부 뭐 관처가 지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 말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는 아, 입주권이 괜찮으니까 그러면 초기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지금 분양가 올라가고 있죠? 그쵸? 분양가 올라가고 있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100% 나타나는 현상이 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분양은 잘 안 되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만약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부분이면 이제 서로 막 싸우면서 빨리 입주하면 되니까 라고 해서 막 싸우면서 뭔가를 진행을 하겠는데 문제는 그 단계가 굉장히 초기 단계거나 앞 단계 같은 경우는요. 진행 절차가 멈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가 멈춰지면서 초기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스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윌슨 킴님께서는 뭐 별다른 얘기를 특별하게 더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한다면 네, 맞습니다. 구축보다 저렴한 입주권비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들어가시는 거 나름대로 괜찮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단계가 얼마 안 남은 단계들을 가지고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너무 초기로 가게 되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이거든요. 나중에 진행이 안 되면. 그리고 갈아타고 월세를 살고 싶은 것도 저도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장 자체가 꺾였거나 동력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오랜 상승장에서 빠진 상황이라면 갈아타고 월세 사는 그 포지션 자체가 틀려진 포지션으로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손성진님, 전세대출 고정금리 상품이 3월 달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역시 여기 이 부분도 인과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직전에 나왔던 무슨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전세대출 고정금리 상품을 3월 달에 출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월세대출 고정금리는 없어요. 지금 현재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도 월세를 올리고 싶죠? 이 시점에 됐으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월세냐 전세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돈 있으면 전세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전세가 없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전세대출 금리를 더 이상 고정금리를 맞춰서 3월에 출시한다? 더더구나 오늘 기사 며칠 전에 기사도 나왔죠? 전세대출 금리 지금 떨어지고 있죠. 농협, 우리은행, 뭐 기타 등등 지금 계속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의 압박이든 어쨌든 간에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월세 가격 올라가는 것 대비 월세 가격이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월세 가격이 한없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월세와 전세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월세와 전세를 비교해서 월세를 넘어가는 거고 월세가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전세와 월세 부분을 비교했을 때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은 전세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앤드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전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장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요? 시장 전망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3월에 출시, 뭐 금리 압박, 월세 가격 상승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장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부동산 노포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월세 가격 상승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느냐, 전세 대출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게 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시 월세가 주춤해지면서 전세 가격으로 전세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구간 때 나타나고 지켜보셔야 될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중간에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전망이 틀립니다. 틀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전망은 틀리라고 있는 거니까 그 변수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변수들을 보게 되면은 손성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금리 상품 3월에 출시한다고 그랬고요. 금리 낮춰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심리는 다시 전세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월세 가격이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3월에 출시한다고 하는 그 고정금리 상품을 3월에 출시한다고 하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게 크로스 체인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전세로 넘어가게 된다. 그럼 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역전세난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전세대란급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전망은 틀렸죠.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변수가 발생을 했고 전세 대출도 막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역전세난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이 늘어났느냐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때 수요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역전세난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자금을 준비를 해둬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원래 그 돈을 갖다 전부 다 투자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올 하반기의 포인트는 하반기부터는 전세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제부터 괜찮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역전세난을 처해지는 그 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겠지만 뭐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는 전세 가격은 분명히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런 쪽으로 정부가 풀어주고 있다. 규제 지역 완화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면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전세 대출 관련돼도 재작년 9월이죠. 재작년 9월 달에 압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한번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감사님 수도권 외곽 한 채, 지방 두 채인데 투자금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5, 60%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손절하고 상계주공 소형 평수 7거지 집을 마련할까 하는데 어떤가요? 머리로는 버티는 건데 쉽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수도권 외곽 한 채, 지방 두 채. 근데 그걸 사면서 아마도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오르고 난 다음에 사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겠죠, 지금. 전부 손절하고 상계주공 소형평수 실거주집으로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5, 60%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셨죠. 5, 60%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5, 60%라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 5, 60% 마이너스인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방을 지금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떨어졌다면 덤벼들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전부 손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예 손실을 확정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쵸? 상계주공 소형평수를 만약에 지금 실거주를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되게 머리로서는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다음에. 물론 그랬는데 상계주공 소형평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는 폭이 역시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상계주공이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상계주공도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4, 50% 떨어졌다. 자, 그러면 똑같은 외곽과 중심부죠. 그래도 상계는 중심부죠. 그러면 손실을 보더라도 상계주공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면 그건 갈아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상계주공이 지금 현재 바닥을 떨어졌다가 바닥을 얼마나 다지고 있느냐 그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일지 몰라도 나중에 올라갈 확률을 훨씬 더 높은 물건들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일단 비교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 부분부터 미리 좀 비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무 큰 마이너스니까 원래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도권 지방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갭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마이너스 손실이 5, 60%가 아니라 조금 더 낮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답보다는 비교하시고 난 다음에 확률이 높은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낫다. 상계주공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를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정도를 퉁쳤을 때, 그렇죠? 어느 게 더 먼저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상계주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판단해서 하셔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 자체로서는 만약에 상계주공 같은 거 꼭 정하지 않더라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경매죠.
그래서 그것들을 퉁칠 수 있는 기술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서울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도 분명히 지역적으로 20-30%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떨어뜨려서 살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팔겠다 안 팔겠다라고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경매라고 하는 투자 기술을 하나 더 얹어서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퉁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감사금사님께서 주택가격은 마이너스 10에서 20% 마이너스고 투자금 대비 50% 마이너스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꼭 상계주공을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상계주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마 서울에 비슷한 동네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은 썩어도 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저 같다면은 주택가격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면 아마 상계주공은 여러 가지 재건축 호재가 있었으니까 덜 떨어졌을 거고 그렇지 않은 바로 그 주변 지역의 또 다른 곳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경매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때 클래식님,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 강남 잠실 목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급상승 벼러가 있을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는 내용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이라는 거는 내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무언가가 호재가 붙으면 그 호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무조건 올라요. 근데 지금같이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요. 토지거래 허가제든 또는 뭐 양도세 감면이든 이 자체 시장에 바로 영향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 잠실, 강남, 목동들이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부분은 별 영향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어도 그 시점이 예를 들어 침체장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강남과 잠실과 목동이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강남과 잠실과 목동이 움직이는 그 부분은요.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거래가 허가제가 풀리고 나름대로 가격대가 낮은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아, 이 동네 싸네. 이거 사면 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이면 B일까요? 라는 질문은 부동산 투자하면서 가장 막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월부터 규제 완화, 규제 지역 완화, 규제 지역 완화, 규제 지역 완화를 해서 다 풀려있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안 움직였는데 이번 1월 3일 날 규제 지역 완화가 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풀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움직여 볼까라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 급상승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얘기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강남과 잠실과 목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각종 조건들이 완화가 되는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례보금자리 같은 게 9억이 아니라 뭐가 풀린다든지 이런 몇 가지가 합쳐지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을 때 급상승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급상승이냐 급하락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방향성 또는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영경님께서 지난번 언급하셨던 올 하반기쯤 전세 회복을 점치신 이유가 과거 거래량 등으로 예측하신 건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측이 아니라 작년에 전세 대란이 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논리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틀리지 않았는데 그 시점에 일반적인 논리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각종 규제 부분들과 금리 상승 부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움직이는 걸 막아버렸거든요. 생각하는 걸 막아버렸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역전세라는 부분들이 수요의 급감에서 나타났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그러면 공급이 늘어났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말하기 뭐할 만큼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원래대로 전세 분위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루드 올리닝 구성남 입주 물량 현재 소화되면서 물량 줄어드는 추세인데 아직 가격은 많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언제쯤 가격 회복될까요? 이건 논리상으로는 굉장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입주 물량이 현재 소화가 되고 있지만 물량은 줄어든다. 아직 물량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쵸? 아직 가격은 많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회복 못한 거죠. 근데 일반적인 논으로 한번 보게 되면 급매물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나요?
지금 언제쯤 가격 회복되나요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소리죠. 이 소리가. 구성남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아마 급매물은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당연히 가격 회복이 덜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물량이 사라져야죠. 그러면 그 물량들이 원래 비싼 가격 주고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주민들의 생각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가격을 회복시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내 기준에서 이거 빨리 회복되고 싶다, 뭐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량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례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회복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성남에서 보셨기 때문에 또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곳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유사한 곳들이 앞으로 닥쳐질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곳들 이런 곳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급매물 또는 싼 것들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현재 상황도 복귀해보고 과거 상황도 복귀하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언제쯤 회복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 전제가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더 좋다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역, 위례라든지 성남,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물량이 줄어들면 이건 100% 원래대로 가격이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기를 한 김에 구성남 입주 물량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 맞춰지고 물량이 터지니까 급락을 했죠.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원이죠. 자, 그 수원을 언제 오를까요? 구성남을 언제 오를까요가 아니라 직전의 급매물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나를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복되고 있는 거지 언제쯤 가격이 회복될까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건 또 시간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타이밍 못 잡습니다. 타이밍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20여 년 동안 하면서 타이밍 제대로 잡은 적이 없는데 저 역시도. 그래서 유사하게 길게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데 그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 큰 그림으로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준주님, 10년 뒤면 전고점 올라갈까요? 주임사 두고 그냥 묻어둘까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10년 뒤면 전고점은 올라갈까요를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도 완전히 외곽을 제외한 곳들이라면 100%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기 먼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거나, 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주임사를 주고 그냥 묻어둘까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수도권이다? 그렇다면 그거는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주임사로 길게 묻어두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실제로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크게 문제 없이 묻어둘랍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벌리는 것보다는 크게 해서 나중에 그냥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팔아서 내가 노후 자금을 쓸랍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다만 주임사들은 그 대상의 지역의 입지, 그렇다면 그 지역의 입지에 실제 아파트의 지난 20년간의 움직임, 가격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호객노노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아마 가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전까지의 가격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KB의 아파트 시세를 본다거나 또는 부동산 뱅크 사이트에 가셔서 보면은 과거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아, 이 동네가 어떻게 흘러갔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탱크님, 재건축 물건은 하락장에 더 떨어지는 게 맞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재건축 물건이 하락장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가 더 중요하죠. 재건축 물건이 하락장에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재건축이 왜 이번 장에서 유행을 했을까요? 신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하락장이면 이게 진행 속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니까 신축이 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오는 거고요. 투자 심리가 줄어드니까 투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많은 것들이 우리 상승장에 올랐다. GTX 호재 올라갔다.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집값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호재가 한참 미래라는 걸 알면서 이게 단기간으로 나한테
뭐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재건축도 약간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건축 물건과 재개발 물건들이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심리가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자,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인가요?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1주택자 대출로 시드머니 1억이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갈아타기보다는 저가주택으로 추가 매수가 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1주택자이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 사이클에 따라서 되게 크게 좌우가 됩니다. 1주택자가 시드머니가 있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갈아타기보다는 저가주택, 이거 투자잖아요. 그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왕이면은 상승장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승장 초기 또는 회복장, 침체가 깊어진 장. 이렇게 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확률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힘겨루기라는 상황이라 상승으로 반전이 될지 하락으로 돌아설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확률이 떨어지는데 투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이기고 들어가는 게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주택으로 추가 매수,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승장에서 후반부에 올랐잖아요. 만약에 침체적으로 빠지면은 저가주택은 그냥 떨어지고 안 올라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본인이 함부로 추가를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아직 시장 자체가 흔들림이 아직도 남아있고 힘겨루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올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직전에 굉장히 상승장의 초반부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저는 2월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일 지나면 설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한 주를 보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구정 때다 보니까 신문기사가 많지 않아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마인드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부동산 노포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